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3일 첫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오늘은 처음으로 공개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다 이렇게 비춰드리고 싶은데 생략하고요. 열악하다. 네. 얼굴은 저희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해 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 소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TV와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의 운영자인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황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네오비의 조용준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주제는 2018년 부동산. 사실 뭐 시장도 빼버리고 뭐 다 빼버리고요. 2018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예고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네. 틀리면 할 수 없죠, 그죠? 어쩔 할 수 수 없는 없어. 거지. 네.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래도 위안을 좀 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작년에 다 틀렸더만. 맞아. 작년에 다 틀렸더라고. 그래도 우리 그 방송 뒤돌려 보면 우리는 맞췄어요. 우리는 맞췄어. 우리는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아서 그랬나? 연구원 자료도 이런 것도 다 다 틀렸더라고요. 틀렸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왜 간단하게 예를 좀 들자면 2017년 연초에 전망치는요 대부분 다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들 보면 보합 내지는 하락이었어요. 근데 실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38%,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2% 완전 폭등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하락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에서도 하락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상승이었어요. 1% 상승.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망치 예상하는 게 맞지 않는데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전에 우리 그 강사님께서 질문을 좀 조사를 좀 하셨죠. 예, 네. 그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네. 참석해 주실 분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서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요? 예. 네네. 뭘 모르는 척해. 예, 그래서 질문을 받은 걸 같이 이제 좀 공유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자 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 전에는 7개라 그랬는데 저한테 있는 거는 12개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겹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새 정부의 화두가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 12월 14일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 사업지를 68곳을 선정을 했어요. 네네. 경기도에 8곳 있고 다른 지역은 전 몰라요. 네, 이제 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봤는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면 거의 이제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라고 하면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 얘기는 그냥 좀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얘기로 그 뭐 담벼락에
벽화 그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예, 얼마 전에는 서울,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정부를 끌어다가 지자체에 이제 좀 내려주는 형태로 가겠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악해진 거잖아요. 낙후된 지역을 이대로 놓으면 안 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낙후는 왜 됐겠어요? 낡았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낙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뭔가 해주려면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싹 밀고 다시 철거하고 올리는 뭐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낙후된 데는 꼭 주거지만 낙후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 이런 데들도 노후한 공장들이 있는 데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 이제 상가들도 있고요. 그다음 주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전체를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로 잡은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와닿는 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 낡은 집이니까 이제 집 쪽으로 보는데 이번에서 발표한 곳들도 보면 그런 형태들이 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서 한 것 같고 올해 하고 뭐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갈 것 같고. 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있으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근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엄청 장기 프로젝트인데. 돈이 얼마,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같이 어떤 정부가 또는 이제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 보통 기반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반 시설이 되게 열악한 지역인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되고 집도 낡았으니까 이것도 두 개가 다 지금 열악한 상황인 건데 이제 뭐 주거지형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열악한 주거 그런 공공 부분이 해줄 거는 어느 정도 해주고 근데 나머지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전면 철거 재개발 형태로 풀었지만 그게 하다가 망가진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이제 서울도 사실은 그런 사업성 때문에 이제 그 망가진 사업장들도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많거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새로 법을 만든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좀 쉽게 뭐 단독주택 몇 개 헐고 빌라를 짓든 아니면 기존의 노후한 연립주택을 다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알아서 활성화해서 하세요. 그래서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혜택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일단은 공공에서 해줘야 될 부분만 재원을 투자해서 조금 이제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뭐 어떻게 가겠다라기보다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장안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리하는 데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산업이 갔다가 좀 쇠퇴한 이런 거니까 어떤 그런 특색들을 좀 살려가면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창신숭인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이제 봉제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특색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건지도 보통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한숨을 쉬시는데 이게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뭉쳐지거나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도 도시 재생 사업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하는 걸 제가 직간접적으로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공공에서 해주는 부분은 그거고, 그러니까 주거 여건을 개선해주는 게 공공에서 하는 거고, 결국 집수리나 이런 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만족도가 있는, 저는 리모델링 한 것을 이게 그렇게 뭐라고 했다 후회를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새로 집을 짓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막 너무 좋은 새 집만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배려 계층도 살아야 되는 조금 약간 부족한 집들도 있도록 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결국은 그거죠. 특례법을 통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또 자금 지원해주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있었지만 거의 추진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뭐 특례법 형태로 하고 뭐 7조 투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에요. 왜 회의적이냐면 일단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사업을 추진해봐라 라고 해서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업 진행해보면 뭐 기부 체납해갖고 다 뺏어가요. 네, 그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냐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재건축의 사업성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재건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데 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재원을 확실하게 내려보내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사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래서 주거지형으로 도시재생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그래서 빈집법 관련해서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도 계속 보긴 보는데요. 네. 이제 실제 그래서 작년에 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나 이제 할 만한 데들을 샅샅이 뒤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도 막상 생각보다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들이 결국 노후한 연립주택 투자하는 거잖아요. 소액으로 가려고 보면 근데 그렇죠. 노후하니까 어때요? 전세가가 싸요. 근데 매매가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지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드는 거야. 이 돈 주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 중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금 문제가 있어요. 결국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 돈을 끌어와서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돈을 좀 갖다 쓸 수 있도록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니까 그래서 뭐 건설회사들 지역을 깔고 있는 빌라 짓던 건설회사들 이런 데들 중에 큰 데들이 이제 땅 사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대체 시행해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해서 조합원들 져주고 자기네가 이제 분양해가지고 나머지 수익 쉐어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결국 시장에서 되게 먹힐 만한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1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나온 아파트가 그 동도연립 있거든요. 이제 그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에서의 이 도시재생 사업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저는 물음표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기회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근린생활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이런 형태의 도시재생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해방촌이나 경리단길 이런 데거든요. 거기가 재개발 사업으로 과거에 갈 줄 알았다가 다 무너진 지역이에요. 뭐 최근에 이제 또 되게 핫한 지역 중에서 익선동 거기도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다가 높이 제한 때문에 못 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악한 데예요. 열악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가려고 했다가 멈춰서고 어떤 상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동네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결국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유동인구나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지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데들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공 모델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 애들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주도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물음표인데 사실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냐면 서울로 7017 그 하면서 네네네. 그 옆에 이제 충정로길 이런 데 집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런데 앞서가서 도로변에 야 여기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보행자들이 오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거니까 여기 건물 가서 찍자 해서 사는 사람들이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식의 투자들을 누가 하냐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사하다가 월세 올려달라고 하니까 실컷 골목은 살려놨는데 월세 때문에 버겁거나 또는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물어보면 이제 만약에 자기네가 여기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번에는 매수를 해서 가려고요. 저희 이제 장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련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 사업, 이 사람들의 요식업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아서 매입해서 가서 만약에 이런 골목을 살리면 우리가 사서 그렇게 하면서 자본이 취하고 골목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요새 지방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런 거 하던 팀들이 지방에 이런 상권 같은 데 가서 하니까 이게 서울에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핫한 지역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카페도 좀 특이한 카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방은 아직 그런 신문물 그런 걸 아직 조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매출이나 이런 게 야 이 동네 이거 생겼대 하면서 또 지방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값은 서울에 비해서 아직 한참 싸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는 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뭐 성수동 만들어지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어디 내려가서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타진하면서 이 팀들은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거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껴서 같이 가서 뭐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제가 답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움직임들은 지방의 어떤 그런 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수요들도 그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더라. 예. 하면 그런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점에 관련돼서 우리 강 소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시점에 관련돼서 개발 사업은 어쨌든 투자에 대한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초기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도 크고 이익도 크겠죠.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중기 투자,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처음부터 우리가 꾼이나 선수도 아니고 먼저 들어가서 무슨 거리를 만든다든지 거리 만드는데 붙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하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다 정리가 된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황기철 세무사님이 좀 네. 현명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2018년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4월 1일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4월 1일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네. 출범을 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을 4월 1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 전에 파느냐 아니면 4월 1일 후에 끝까지 끌고 가느냐, 네. 두 가지 기준을 두고 결론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결론에 대한 이유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일단 2018년 4월 1일 전후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4월 1일 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제를 해준다. 최대 많게는 30%,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월 1일 전에는 이제 이미 3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중과세가 되고 있어요. 투기 지역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 중과세가 된다라는 건 이미 중과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아직 2주택자 미만들 같은 이하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중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서 이런 저는 식으로 예. 저는 모르는 걸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네.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전에 파느냐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4월 1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보면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이제 아예 안 돼요. 2주택자 이상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3주택자들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 중과세율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 중과세율 그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그렇게 중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월 1일 전에 후에를 기준으로 잡고 보시되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팔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4월 1일 전에 잔금을 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파신다고 하시면은 가급적 오래 보유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던가 그런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기준일이 네, 잔금일이죠. 맞습니다. 잔금. 보통 세법 상으로는 잔금 청산일하고 잔금일이죠. 잔금일하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보고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날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근데 요즘에는 잔금 치면 바로 법무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등기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고 잔금 청산일하고 등기 접수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팁 있잖아요. 뭐야? 예를 들어 3월 30일 날 매매 계약서 쓰면서 네. 이거 잔금이 5월 달이면 네. 문제 되잖아. 문제 되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사례를 사례를 안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이거 안 무슨 됩니다. 말씀이세요 지금? 보통 그러지 않나? 3월 30일 날 계약하면서 등기 이전까지 하고 네. 대금 지급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럼 미대금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세 계약서 쓰고서 등기 먼저 나중에 뭐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쓰고 일단 등기 먼저 그럴 수도 넘겨서 있죠. 세금 부분만 털고 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질문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트릭이죠. 편법인데 뭐 편법은 아니지. 편법이죠. 편법이에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2016년도까지는 이제 뭐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2017년 이후에 파는 것부터는 장기 보유 투표 공제를 이제 기산일 내가 취득한 것부터 이제 다 모든 걸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나왔던 세법이 그 2016년 1월 1일 기산점으로 해서 내가 보유한 만큼 장기 보유 투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왈가왈부 이게 많았고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매 절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2016년 12월 27일인가요? 그쯤에 딱 잔금을 치신 거예요. 자기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줄 알고 뭐 잔금을 치셨는데 아니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의뢰를 해서 오픈을 해보니까 비사용 토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장기 보유 투표 공제도 못 받고 10% 중과세도 되고 하는 이런 실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잔금 청산이라고 그 등기 접수일 그거를 항상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3월 말에 잔금 받으려면 지금 계약해야겠네. 1월, 그렇죠. 2월에는 지금 계약해야 계약해야 3월 말에 마무리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사실 그래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도 안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안 그러니까 이게 되죠. 불안한 거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게 없지.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되게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 맞춰야죠. 거주,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세 가지를 맞춰야 되니까 그 주민등록 이전이 이게 쉽게 안 돼요. 동사무소에서 세대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은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더 나가면 안 되나? 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그냥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 있습니다. 하나 더 해. 기억 나온 김에 하나. 다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경험을 잘 못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가등기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으면 예약을 해놓는 거잖아요. 매매 예약. 그래서 뭐 순위 보전을
등기는 넘겨주는데 매도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겠다는 거죠. 잔금이 안 치러지면 다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취득세가 2배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어려운 것 발생하니까 같아요. 사실 전세 확정일자 처리하는 게 제일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주민등록 이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4월 1일 전에는 매각 쪽으로, 4월 1일 이후에는 보유 쪽으로, 그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 참 잘하셨어요. 비사업용 토지 세금 때린다 그랬더니 다 보유로 전환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유로 전환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형태를 좀 보면은 8월 2일 대책 이후에는 그래도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왜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주신 분 많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부터 그 중간에 한 10월인가요? 11월 달인가요? 그 대출 규제가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매매가 좀 하향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도세 신고하시는 의뢰하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매들을 많이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연말 조금 주춤하신 늘어난 것 것 같고. 같아요. 주춤하신 집 샀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4월 많이 1일 보여. 날. 네. 사실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맞아요. 그거 같아요. 움직이고 네. 있어요. 그것 그리고 때문에- 분양권 같은 네. 경우는 12월 연내 안에 해야지 양도세 단일세율 적용 안 돼서 올해부터 이제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55%, 50%의 부가세 별도잖아요. 분양권이. 그래서 네. 분양권 정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 12월 달에 많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매 마지막에 주수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금매 주수신 분도 있어요. 아. 보니까 그 그거 딱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오. 정말 좋네요. 자, 그다음에 보유 전략으로 가려면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그래서 되는 거죠. 뭐 혜택 이런 거 발표 아직 안 됐잖아요. 혜택 같은 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뭐 네. 일단은 그 정부 이제 입장으로서는 그 일반 단기 임대주택보다는 중공공 임대주택을 혜택을 좀 많이 주면서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는 식이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받으려면 8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어. 걸로 만약에 어기면 과태료 1,000만 예. 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8년이 무조건 의무 임대는 하셔야 되는데 네. 또 이거를 또 세법상 소득 세법으로 가게 되면 네. 최대 10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10년까지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예, 나 10년 전에 뭐 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했다. 아 진짜 길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단기 임대로 거의들 많이들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단기 임대로 해서 5년만 좀 하고 가자, 버리자 이렇게 가는 식으로 많았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또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중공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언제 3월 말 정도 되면 임대주택 관련돼서 네. 이제 어차피 글렀으니까 뭐 특강이라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아, 같아요. 그거 좋죠. 제가 좋죠. 아니 헷갈려. 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뭐 세법이 이제 새로 나오고 뭐 하고 하면 네. 항상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에 아, 그랬어요. 연결돼 있는 게가 많으니까 네. 그걸 한 뭉탱이로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맨날 공부해야 되네. 네. 소비자분들은 오히려 더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알면 안 되죠. 네. 알면 직업 사라져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은 4월 1일 기점으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네. 거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사님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사실 이제 세무사님 있어 또. 답변은 있어 또. 세무사님 답변은 세법에 이제 치중한 부분의 그렇죠. 답변이고 네, 네. 질문해 주신 분이 그 세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질문해 주셨을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어떤 전략을 가야 될까 어떤 투자 전략으로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 질문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다주택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울의 강남의 다주택 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딱
그 모두에게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한번 블로그에다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게 언론에서 자꾸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하나로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꾸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어떤 좀 모양새가 되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 계획은 없어요. 근데 매도 계획이 없으려면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금리 오늘도 신문 보니까 이제 그냥 시중 금리가 3점 몇에서 4점 몇까지 이렇게 지금 은행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자 늘어나고 원금 상환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리금 분할 상환하게 되면 금융 비용들 많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에서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이자 몇십만 원 더 내도 나는 집값이 오르니까 배부른 것 같은데 소비도 더 하게 돼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근데 경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집값이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못 버티게 돼요. 그 시절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세금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다니면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소형 건물에서부터 이런 거 많잖아요. 아마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고 집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그럼 그거에 맞춰 집들을 제각각 따다다닥 다 팔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다시 풀리면 그때 여러 채를 사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여러 개를 갖고 있고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면 임대로 회수를 하든 매매를 회수를 하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긴 호흡을 두고 양질의 좋은 지역의 부동산들을 시기를 맞춰서 하나씩 더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역발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임대가들이 다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보면 소형 주택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들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빌라는 투자하면 안 돼라는 격언이 있어요. 저 처음 부동산 시작할 때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빌라는 거 사면 그날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사면 안 돼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는 빌라 사가지고 제일 높은 수익률을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지하철역 가까운데 빌라를 샀는데 전세가 올라 1억 3,500, 1억 5천 주고 산 빌라가 전세가 2억 5천 이렇게 되니까 매매가는 그 돈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전세 끼고 사면서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또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임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못난이들도 지나와서 보면 가격이 상승하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다 똘똘한 하나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하고 맞물려서 그런 빌라들 사가지고 10년 묶어서 임대사업 넣고 전세금 올려받으면서 있다가 10년 뒤에 세금 혜택 받아가지고 팔거나 이런 형태도 충분히 훌륭한 역발상 투자법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격을 싸게 낮춰서 판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걸 주술 수도 있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뭐죠?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항상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은요 50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대요. 네. 다들 안 좋다 이게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면 죽겠어요가 항상 끊임없이 나오니까.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에 5천만 원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 이런 얘기 하셨는데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시죠?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이제 매매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익을 좀 본 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실현 수익이긴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관심은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수익 못 봤어. 딴 데 더 올랐어. 딴 데 더 올랐어. 1년에 2억 오르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 그래요? 야. 딴 데 더 올랐다. 형님. 자, 5천만 원 가지고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 다시 얘기하면 소액 투자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서울하고 수도권 갈 데가 없어서 시야를 좀 넓게 멀리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지방으로 가야지. 지방으로 가야죠. 자, 이제 그거에 연관된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경기하고 인천 재개발은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경기나 인천 쪽으로 가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하고 인천, 강소연님. 그 지금 사실 그 인천 재개발 관리 처분 이제 막바지 가는 데들 최근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는 뭐 얼마 전에 광명뉴타운 첫 분양 있었잖아요. 광명뉴타운은 뭐 1,000만 원 갖고 아마 사기 힘들 거예요. 피들이 다 있어서 예, 힘들고. 근데 인천 쪽은 조금 작은 금액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말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봤던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지역인데 거기 살만해요라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데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 줍줍이라는 표현 뭔지 아세요? 줍줍? 줍는다고? 줍줍?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미분양, 그러니까 부적격 청약해서 부적격 당첨 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모델하우스 줄 서서 하다가 요새는 인터넷 청약하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 물량들 중에서 이렇게 좀 물건들이 떨어지는 것 중에 높은 경쟁률을 다시 뚫고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처분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받아야 받는 건데 쉽지가 않고, 사실은 또 이제 중도금 대출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 제한이 있어서 못 끌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거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하고 달리 피가 너무 많이 붙어버려가지고 초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제가 어저께 부동산 뉴스를 읽으면서 이제 막바지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한 5, 6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5년간 재당첨 금지 이 조항이 진짜 크게 와닿아요. 기존에 그와 관련된 걸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그걸 통해서 일반 분양을 받았던 뭐 그 앞으로 또는 할 예정에 있는 물건 들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기존에 있는 거 날라갈까봐 못 움직이고 꼼짝 막히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결국 이주비라든가 이런 게 다 대출 취급을 해서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 투자가 다시 흐름이 그냥 아파트로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 아파트들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발굴을 해야죠. 발굴을 해야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만약에 흐름상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막히고 분양 쪽은 어차피 되는 사람만 되는 거고 제한적으로만 받는 갈 데가 없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대로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으면 좋은 건데, 뭐 좋다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전히 뭔가를 사고 싶어 사람들이 뭐 투자할 거 없어 하고 막 계속 다닌다고 생각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재당첨 금지 제한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런 쪽 같은 경우로는 꼭 이게 그럼 주택이 아니라 다른 역세권, 뭐 아까 뭐 소형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경기 인천 재개발이 묶여가지고 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별로 안 돌아보고 싶은 곳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방송에서 원하지 않는 대답이기도 한데 방송에서 삐 처리돼요? 인천이 루원시티라고 개발을 해요. 어.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끝자락 가정지구 있는 그 옆에 네, 가정지구 쪽, 예. 가정지구 옆인 걸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예.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7호선도 가잖아. 분양, 예? 7호선도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인천 쪽은
투자를 본다 그러면 재개발 쪽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 크게 세 마리의 큰 대마가 있어요. 그래서 청라, 송도 그리고 이번에 루원시티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차라리 답이지 분양이 않나. 낫다. 그런 답이지 쪽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아파트 투자가 안 되니까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뭐 분양권이나 뭐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뭐 확정된 상품 그 지방의 정비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가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방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빤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헐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옆에 빈 땅에다가 사실 짓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이게 서울은 계속 사람은 있는데 없으니까 이걸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져야 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유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떤 정치하는 분들의 사유가 이어지면 여기 뭐 지정하고 뭐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땅이 너무 많아. 그래. 빈 땅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사실 그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몰려 있는 데 엄청나게 몰려 있고 비어 있는 데는 엄청나게 비어 있으니까 편차가 심해서 경기도를 싸잡아서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초과 공급 지역이에요. 주택 초과 공급 지역. 이게 왜냐면 기존 주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만들어서 그냥 뻥 주변에 신도시들이 만들어버리니까. 많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발해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뭐 슬럼화돼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반복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사람들 자체는 루원시티 그 가정오거리 가정동에 관련돼서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인천 서구라는 지역인데 굉장히 낙후됐던 지역이라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바뀌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안 보시더라고요. 다만 분양가가 적게 싸게 공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사업이 거의 한 7, 8년 철거해놓고 놀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끌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양받는 분들한테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을까.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부정적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런 생각. 네. 왜냐면 가정 그게 청라라는 지역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옆에 거기에- 있는 애들이 가격을 그렇죠. 받쳐주니까. 받쳐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확실하게 저기하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려되는 거죠. 초과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좋은데 살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옮겨 가겠죠. 잘 만들어지면. 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2018년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폭락이냐 또는 점증적 하락이냐. 이분은 질문이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폭락이냐 점증적 하락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일단 이쪽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2018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떨어질 것 같진 않다. 네. 네. 안 그래도 다들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 2018년 부동산 전망 이렇게 그 10분인가 이렇게 전문가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한 거 보니까 자,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보니까 역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망 가지고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안 익혀지시나?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도 저도 이제 그 송파 지점 이제 거기 사무실 근처에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양도세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송파 쪽에도 강남 3구잖아요. 3구다 네. 보니까 흐름을 봐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놨다가 계속 오르니까 다시 빼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강남 그래도 적어도 강남 3구는 불패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왜 안 조심스러워도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오늘 하려고 좀 이 업계 10년 이상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빠질 거라는 얘기는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한 분도 안 하시고 물론 서울 쪽 기준이에요. 네. 얘기는 안 하시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책의 발표가 되고 나서 긴가민가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매수하려고 다닐까? 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별별수다 방송하면서 강 소장님이 거기에 반포 얼마라고요? 26억, 25억. 또 올랐어요? 25억 거래된 게 찍혔나 모르겠다. 그리고 뭐 26억 얘기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아리빠. 이거 뭐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그 깔려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바쁘대 손님들 상담해 주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서 거래를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매물 있어요? 그러면 매물 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격이 비싸서 거래를 못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더라고. 아예. 네, 그래서 나오면 그냥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물건 자체가 이렇게 계속 없고 수요자들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2018년 상반기에는 현재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대외적인 변수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평창 하는데 그 로켓보이가 또 로켓 가지고 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가 없다면 상반기에는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닷은 누구 거예요? 예? 닷은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난 몰라요. 전 몰라요. 제일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거하고 북한이랑 같이 맞물려 갖고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라가서 편의점 24시간 운영 안 한다고. 네. 최저임금 문제는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다 이제 가게 뭐 직원 하나당 2-30만 원씩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메뉴 가격들을 다 올리려고 1월 달은 바로 못 올리고 2월 달부터 올리려고 준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가들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냥 던졌던 사회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슈를 이루는 것 같은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2017년에도 그랬어요. 2017년에도 다들 뭐라 그랬냐면 초과 공급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초과 공급, 그다음에 규제, 금리 인상, 경기 불황 때문에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2018년 대책 나오면서 이제 반성문 쓰신 것들 보면은 초과 공급은 아직 멀었다. 규제는 역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남권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을 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질문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강남권의 내 집 마련 시기를 노리다가 급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실거주용으로는 지금이 적기라는데 변수가 많은 2018년은 언제가 좋을까요? 강남 부동산 상승세가 언제까지? 상승폭은 얼마나 될까요? 예상치를. 그렇죠. 제 답변을 뭐라고 준비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강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한 사람이므로 조영준 대표님께 답변 패스. 또는 나중에 다른 강남 부동산 사장님들 또는 전문가분들께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이 일단 강남이 제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1등이기 때문에 얘가 막 치고 올라가면 얘가 얼마까지도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른다 이렇게 지금 옆에 지역들이 이게 강동, 강서, 마포, 성동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대문, 동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저는 갯매우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순환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서 가격이 이제 계단식으로 강남이 더 올랐으니까 서초, 송파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지금 질문들이 몇 개 짬뽕이 된 답변인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오른다 그랬으니까 나는 또 떨어진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조금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잘 못 느끼겠는 부분이 뭐냐면 현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얘기들을 맞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강남의 아파트를 뭐 20억짜리, 30억짜리를 턱턱 사면서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래하려면 취득자금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현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 나오더라고. 계속 대한민국에 나올까? 더 올라가면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 부동산 시장이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5가지 큰 변수들이 있어요. 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물가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물가. 근데 재건축을 공급하는 물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강남 결국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결국은 공급이 안 되면 개발 아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부대끼면 개발 안 할 거고. 근데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좀 매수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돼. 물건이 없어도 있지만 내가 지금 살 때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어떤 투자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말 그대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제 제가 조사한 자료는 아니고 이제 부동산 TV에서 같이 하시는 분이 뭔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한번 작년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이제 아파트 조사들을 좀 서울의 아파트들 얼마나 올랐나 조사해 봤는데 많이 오른 데는 1년에 6, 7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리고 강남권역들은 보통 한 4, 5억 정도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메인 블럭들 그리고 거의 사이드로 빠진 지역들도 뭐 동작, 강동 이런 데도 1억 5천, 2억씩 올랐거든요. 마포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7억, 6, 7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 오른 금액을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리고 또 대출을 껴서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대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도 되게 커지고 대출 액면으로 많이 안 나오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현금만은 몇 명은 그렇게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남은 다수가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을 정부가 이렇게 틀어 막으려고 과잉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전세가가 쫓아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조금 한 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모든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 치고 올라온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텀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보면 여전히 올해는 강남이 제일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다주택자들이 팔고 강남에 여전히 더 살려고 하면서 물건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안 그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 요즘 그런 쪽에 무게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보는 시장은 강남은 좀 정체하는 사이에 그러면 아직 덜 오른 데가 뭐가 있냐 봐서 사실 강남 살려고 하더라도 재건축 가는 데들은 살 수가 없어요.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되어 있어서 못 사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시작하지 않은 압구정 같은데,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지 않은 데를 사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게 내가 지금 30억 주고 사는데 초과이익
그것도 내가 이제 또 나중에 털면 그 폭탄 돌리기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걸리고 또 하나는 강남의 메인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들이 작년에 다 끝났어요. 볼리 사주고 안신 사지고 뭐 이런 데들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피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데들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큰 이슈였거든요. 2017년.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재건축이 그렇게 크게 화두에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립 규제들은 다 있기 때문에 찬찬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작년에 받았던 데들도 사업 시행 계획 변경하고 하면서 좀 다지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갈 거라 생각에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텀이 관심에서도 조금 멀어지면서 저는 좀 달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재건축을 관심 갖는 이유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재건축이 입주를 하니까 그게 제일 새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살 수가 거잖아요. 없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 1주택자라는 거잖아요. 실소유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은 사실 뭐 시점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남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강남권을 선호하시면 선호하는 지역에 살아야죠. 그게 뭐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뭐 떨어질 거니까 안 사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실수요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부동산 장기 투자잖아요. 오른 다음에 팔면 되지 뭐. 오른 다음에 팔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보통 심리적인 한계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분위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중위권, 그러니까 3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년의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심리적 한계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 의하면 매스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아서 아직 거기까지 치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 상승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소득 이런 측면에서도 거죠. 있다. 네,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안 좋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수출에 문제 생긴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안 좋은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기해야지 우리. 사실 이 대화의 끝은 내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걸어야죠. 뭐 하나 걸어야죠. 우리 먹을까? 맥주 파티 한번 해요. 네? 아니 뭐 술 사는 거야. 그 술 사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 싹 다. 싹 다 맥주 파티. 콜. 아 손해 보실 게 없잖아요. 오늘은 콜 안 할 이유가 없지,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언제 기준으로? 그러게 언제로 갈까요? 딱 그럼 7월달, 8월달? 7월? 6월 말? 6월 말. 6월 말 6월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해서 7월 초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음. 이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질것 같아.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 자, 저기 장소 예약하세요. 카드 미리 받으시고. 강남은 보합. 보합? 보합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좀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올라가냐고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 크게 올라가지 그리고 않을 다른 아직 덜 올랐던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갭매우기 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맞아. 저는 근데 그쪽입니다. 강사님은 네.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게 좋다 이거. 좋다. 예. 뭐가 됐든 예. 어쨌든 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네. 제 생각에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술 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봐서는. 자,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신규 분양 전망. 신규 분양. 예. 음. 그리고 10억 미만 30평대 아파트 구하기. 음. 두 질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네요. 자 근데 이렇게 이거는- 여쭤볼게요. 어, 네. 선생님 30평 아파트 네. 10억 정도 있다. 네. 어디 가실래요? 저는 강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강동. 네. 아 강동 10억 안 넘었나? 안 넘었어요. 아직 안 넘었어요? 저 9억 대. 같으면은 아직 뭐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음. 거기로 가거나 아니면 강남 언저리에 있는 가까운 지역, 음. 아까 말씀드린 동작이나 뭐 음. 송동이나 그쪽으로 가서 좀 새 아파트를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긴 했어요 혼자서.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2018년도에 분위기상 강남 4구 또 나오겠네. 강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네. 사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결국은 그 분의 입장에 따라서 저는 업무지구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좋은 주거 지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 주변의 베드타운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강남 서초가 그래서 1등. 이제 그 옆에 송파가 그래서 뭐 2등 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그래서 보통 주거 지역들을 사람들이 고를 때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계산을 해서 고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집사람 입김이 되게 세거든요. 나 안 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안 가. 왜 그러겠어요? 애 네. 키우는 거나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백화점 가야 되는 것도 사유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거 지역들을 고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들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주거 지역을 보실 때 그리고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비슷한 어떤 있는 분들의 주거 지역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겹치는데 대표적인 주거 업무지구가 어디 있어요?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일단 지금 이게 빅3잖아요. 최근에 이제 마곡이 막 개발되면서 강서 쪽도 떴지만 그래서 뭐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는 10억 사이즈에서 이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3호선 라인이나 신분당선 라인 이어진 성동 쪽을 많이 보세요. 네. 그 라인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애가 10억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살짝 빠지는 애들이 이제 9억대, 8억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동대문 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돈에서 밀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계층화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나는 강북으로 건너가기 싫다는 분들이 네. 송파를 가려다 못 가면 강동으로 가는 거예요. 5호선 라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 그런 식으로 정하시거든요. 이제 세무사님은 송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강동에 아파트 단지 많이 있고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런 고민을 예. 좀 많이 하게 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랑 광화문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부권 쪽 그래서 마포 쪽을 되게 많이 보세요. 과거에는 목동이 제일 좋았는데요. 목동은 노후하고 이제 재건축 이슈가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뉴타운이 되면서 마포에 이제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마포역 주변에 재개발 이런 데들이 떠서 한강변 아파트들이 되게 비싸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권역에 새 아파트들은 여전히 이제 좋은 애들은 12억 넘게 거래될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도 비싸요. 그러니까 성동에 한강 보는 애가 비싼 것처럼 마포에 한강 보는 애도 비싸요. 왜냐하면 수요층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포에 그 라인 못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서대문이나 아니면 위에 종로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권역에서 또는 아니면 최근에 이제 뜬 데가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이죠. 그리고 뭐 강남권역이나 여의도권역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동작 쪽으로도 오시고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으면 여기도 12억 넘고 안 끼고 있으면 뭐 9억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돈이 밀리면 밑으로 사이드로 이제 길 타고 지하철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아까 이 균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업무지구 기준으로 얘네 가격들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강 전망에 나오는 메인 라인 거기서 좀 빠져 있는 연차 있는 아파트, 뭐 새 아파트, 연차 있는 아파트를 해서 가격들이 얘가 먼저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맞춰서 가격이 가요. 얘가 먼저 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왜 이게 어떤 게 빨리 가고 어떤 게 늦게 가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새 아파트 입주하는 거 많이 생기고 하면 그쪽이 쏠려요.
왜냐하면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 야 누구 엄마가 집 보고 왔는데 너무 좋대 새 아파트 이 동네가 만들어져 글로 가서 여기가 먼저 올라가. 근데 얘네는 아직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업무지구가 그대로 유지하는 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격이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흐름에 따라서 근데 2017년에 살짝 변수가 하나 있었죠. 특목고 뭐 이런 거 폐지한다고. 학군. 네, 학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억 미만으로 30평대 아파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마포, 성동, 동작 음. 뭐 요 정도의 메인 라인들이 10억 전후 정도 할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들 맞춰서 집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가서 보시고 사시면 되죠. 마포, 동작, 그다음 어디? 성동. 네. 그렇답니다. 고라니. 그다음 강동까지. 강동까지.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변수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분당인데 분당 방교 쪽인데 그냥 그쪽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예. 판교도 요새 지금 되게 한 10억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근데 뭐, 네. 그래서 그런 라인들까지 옵션 중에 하나.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 그렇죠. 예. 그게 우선순위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 전망.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네. 신규 분양 전망.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분양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게 아니라 네. 작년보다 올해 분양할 게 훨씬 좋아요 물건들이.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침체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올해 신규 분양 중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나오려다 못 나온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막 되게 핫하고 그랬지만 이제 올해는 강남 분양 물량들도 있고요. 예. 작년에 분양한 강남 분양 물량이 보다 올해 나올 애들이 저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강남도 분양은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분양 중에서도 좋은 것들 나올 것도 있고 당장 뭐 이제 하남 가밀 포엘시티 1월에 할 거고 그다음 과천 지식정보타운 할 거고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도 이제 물론 과거에 이제 세곡내곡 이런 데가 최고였지만 예, 그 다음 타자들 정도 되는 애들들이 네.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정비 사업 물량들 중에서도 좋은 애 나올 것들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현 뉴타운의 염리 3이나 아현 2도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거여 2-2구역 거여 마천 뉴타운 이번에 2-2구역도 분양했지만 2-1도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약간 지금 사실 문제가 있긴 한데 거기도 일반 분양 개수 꽤 되거든요. 그리고 뭐 부가현 뉴타운, 부가현 힐스테이트 1구역, 1-1구역 거기도 나올 거 있고. 그러니까 올해 분양 나올 물량들은 괜찮네. 진짜 좋은 게 많아서 사실 이거 쭉 정리해 놓고서 네. 방송을 하지 며칠 이거 그 지역들만 짚어서 여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만 HUG에서 잘 압박해서 싸게 만들어 내놓으면 청약 통장들, 그러니까 지금 청약 통장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가점 어느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다려라. 그래 나는 이걸로 이번에 이것들 중에 하나 받겠다 올해부터 계획 세워서 나오는 거 기다려서 계속 넣으면 무조건 먹는 시장이 되죠. 그래서 그래요? 청약은 올해는 그래서 그럼 청약이 좋으면 경쟁률이 만들어지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계속 드러나면요 시장의 에너지가 죽을 수가 없어요. 청약 경쟁률이 계속 유지된 한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아파트 좋다라고 판단했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막 나. 그래서 미분양이 몇 달씩 쌓여 있는 그런 모양새가 생겨.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전이 침체로 조금 이제 가는 모양.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대응만 합시다. 네. 대응만 그렇게 아니,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강 소장님 얘기 딱 듣고 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강 소장님 술 사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된 내용들은 다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네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정리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 왜 또? 알았어.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들 이제 나누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저는 제 기준 제 위치상 딱 세법적인 얘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뭐 편하시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미래라는 것에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는수록 대비하고 준비를 더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까, 또 내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잘 운영해 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그거에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관심 가지실 거잖아요.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시간 되실 때 어떤 다양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부동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전혀 없이 갑자기 사회에 뿡 나와가지고 우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이런 부분들 성인들이 되셨고 하시니까 자기 재산을 잘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열공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지금 방송에서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제 계신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블로그에 제가 요거에 대한 답변은 했으니까 블로그를 봐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링크 네.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2018년에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그러면 오늘 2018년 첫 부동산 별별수다 공개 방송으로 처음 또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부산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정리가 안 되는 느낌도 들고 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그래도 시간 내서 네, 준비한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뭐죠? 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기대했던 얘기와 다른 결과물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